안녕하세요, 북소님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1차 세계대전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은, 좀 약간, 두수의 문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1차 세계대전의 어떤 과정들하고 그 결과들, 이런 것들 좀 초점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세계대전 들어가기 전에 1차 세계대전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강독을 이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의 제일 주요한 요인이 이 삼국동맹하고 삼국협상의 대립이죠. 그래서 저번날 이제 강독을 한 것처럼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이렇게 어, 각각 이렇게 이제 협상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삼국동맹에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삼국동맹을 맺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개 진영이 음, 모로코 사건이라든지 삼시정책, 삼비정책이라든지 번슬라브리, 번게르만주의 같은 등등 해서 충돌하게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이제 먹고 이렇게 대립을 먹으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도중에 이렇게 먹고 도중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미해수된 이탈리아 영토가 있어요. 그 때문에 이제 삼국 동맹에서 탈퇴해서 이쪽으로 이제 삼국 협상층으로 이제 그 돌아서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그래서 전쟁이 직접적인 발발이 됐던 이 사라예보 사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1914년 6월 28일 날 보스니아에서 행해진 육군 대연습에 임석차 수도 사라예보를 이제 방문한 오스트리아 제2계승자 페르디난드 대공부처가 세르비아의 한 청년에 의해서 이제 암살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수도라는 것은 보스니아의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얘기했던. 자, 암살자는 반오스트리아의 비밀 결사에 속해 있었다. 검은 손이라는 그런 그 단체였는데, 자,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상의 후 최후 통첩에 가까운 강력한 항의를 세르비아 보냈고, 자, 그 해답이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7월 28일 날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세르비아가 이제 그 당시 딜을 봐줬던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또 러시아에게 총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이제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니까 협상에 따라서 프랑스나 영국이 차례차례 이제 뭐냐면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렇게 세계 대전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아까 이제 얘기한 삼국 동맹이나 삼국 협상들 그 비밀 조약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국이 그 몰랐던 거야. 그래서 각국이 이제 그 뭐냐면 자기하고 직접적인 조약 외에는 다른 나라들이 또 어떤 조약을 맺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계대전이 이제 확대됐던 또 배경이 돼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참여했던 연합군 측과 이 동맹국 측의 이제 국가들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참가국을 보면 주 연합군과 동맹국도 있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르 등등등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 동맹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 제국 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불가리아는 이제 발칸 전쟁 때 요 주변의 국가부터 이제 두들겨 맞다 보니까 좀 불만이 있어갖고 요쪽으로 들어갔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는 삼국 동맹에도 불구하고 뒤에 얘기했지만 미수복 영토 문제 때문에 그 당시 삼국 협상층에 가담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때 독일군이 중립군의 벨기에를 침공하자 8월 3일 영국이 독일에 선전하였고 이탈리아를 지향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 양측의 모든 국가가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 그리고 일본이 연합군에 가담을 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중국사 할 때 좀 얘기할 텐데 일본이 연합군에 가담한 거는 뭐 때문이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이 이제 안에 있는 독일이 이제 이권들을 노리고 가담을 한 거예요. 자, 그 11호는 트루크가 동맹을 가담하였다. 자, 처음 중립에 선언했던 이탈리아는 1915년 5월 삼국통일을 떠나 연합군에 가담하여 참전했으며
1917년 4월에는 미국이 독일에 선전하여 연합군을 가담했다. 했죠. 요 미국은 좀 뒤늦게 이제 가담을 한 거예요. 요건 뒤에 저 다시 얘기할 텐데. 자, 그때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중립을 지켰어. 게다가 영국 간의 어떤 비밀 협상을 통해서 런던 비밀 아이고, 자, 중립을 지켰지만 영국과 프랑스 간에 런던 비밀 협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탈리아가 원하는 미 해수 영토를 획득한다고 약속을 받고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했죠. 뒤에 있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는 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약했지만 그래도 그 오스트리아 남쪽에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병력 분산을 뭐냐면 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를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 당시 오스트리아 공격했던 러시아를 지원하는 그런 어 격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형태였고요. 자, 그리고 독일은 이제 앞에서 벨기에를 이제 침범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미리 이제 슈르핑 계획이라는 그 요소에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벨기에 그 독일의 슈르핑 계획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깐 음,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슈르핑 계획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자, 이 주요 내용은 뭐냐면 슐레페는 그 당시 이제 그 독일의 작전 참모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작전 참모장이었는데 1905년에 이제 이 사람이 계획을 이제 세웠어.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유럽의 딱 중간에 있잖아요. 네,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부터 양면을 공격받을 수 있어요. 프랑스부터 공격받고 러시아부터 이제 공격을 받을 때 양면 전쟁을 할 때 여기 딱 해서 병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두 개의 전선에서 국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작전 계획을 1905년에 세웠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일단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땅이 넓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철도망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를 제시켜 두는 거야. 여기는 나중에 이제 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 2성급 병력만 좀 낚여두고 주력은 어디에 이제 배치시키냐면 이쪽 서부 전선에 배치시킨 거죠. 그래서 서부 전선을 배치시켜가지고 여기 영국군과 프랑스를 먼저 격파한다. 그럼 격파할 때 어떻게 격파를 하냐 그런 건데 그걸 좀 알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지형을 좀 공부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 국경선이 있어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자연 국경선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아르덴 숲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하기는 상당히 힘들어. 여기는 방어망이 이제 구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 지형으로. 그래서 제일 이제 뭐냐면 공격할 수 있는 곳이 뭐냐면 이쪽 네덜란드 벨기에 쪽이에요. 그래서 벨기에를 이제 이쪽은 평원 지역이고 이쪽은 그 벨기에과 프랑스 간의 국경지이기 때문에 방어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서 그 프랑스 우회에서 이제 여기 돌아가 프랑스를 공격한다. 그래서 벨기에 우회에서 이제 공격한다는 작전 계획을 짜고 프랑스를 항복시킨 다음에 그 병력을 다시 동부정선으로 이제 돌려서 일선급 부대들 그래서 여기 이제 천천히 오는 러시아를 격파한다. 그래서 이런 양면 작전 계획을 세웠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약간 무너졌죠. 이건 다시 좀 얘기하면서 좀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벨기에를 그 당시 프랑스 침입해요. 벨기에부터 프랑스 침입해 서부 전선이었던 신속한 승리를 거두고 그 동부를 그 힘을 돌려 러시아를 공격하며 대륙에서의 전쟁에 단기적으로 종식시킨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독일군은 의외로 완강하게 정했던 벨기에를 유인하고 프랑스를 침입했고 파리에 접근하였다. 그 진격 예정보다도 빠른 속도였다. 한편 동부전선에는 러시아의 동원이 의외로 빨라. 러시아가 천천히 동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빨리 왔어요. 그래서 동프일센을 공격했어요. 동프일센 지역이 이제 어디냐면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 예, 이쪽 지역을 이제 공격해 들어온 거야. 자, 근데 이쪽 지역에서 이제 2성급 부대들이 밖에 없었어. 그래서 주력은 이제 지금
프랑스 공격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 이성급 부대를 이끌었던 이 신덴베르크라는 사람이 이 러시아의 그 격파를 했죠. 이 탄넨베르크에서 그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덴베르크가 영웅이 됐고요. 나중에 이걸 발판으로 그 독일 대통령이 돼요. 예, 이거는요. 자, 그럼 다시 보면, 자, 이에 독일군 참모총장이었던 몰트케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참모총장이 몰트케인데 이 슐리핑 계획을 이제 실제로 실행한 사람이 몰트켄이에요. 근데 이 몰트켄이 좀 약간 그 착오가 있었어. 예. 원래 슐리핑 계획에서는 몇 대 몇이냐면 9대 1 정도의 병력을 이제 이용한다고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90%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한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 사람이 동원했던 병력은 어느 정도의 병력이었냐면 어, 좀 약간의 70% 정도? 이것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30%는 그 자연국경선 쪽으로 배치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슐리펜 계획보다 벨기에 쪽으로 동원된 병력이 좀 한 20, 30%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밀어붙이는 속도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군이 쉽게 이제 이들을 그 막아냈는데 파리 북방에서. 자, 하여튼 그래서 급하니까 이제 서부군의 일부 병력을 동부전수로 돌렸다. 그러나 이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새로이 동부전수 사령관을 임명했던 신데베르크는 그 말에 현난베르크에서 크게 승리해서 러시아에 큰 타격을 가했다. 그러나 이제 비록 이겼지만 전략적으로 볼 때 이미 이제 서부군의 일부가 동부로 빠졌기 때문에 슐리켄 계획이 큰 차질을 가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막 파리 쪽으로 이제 뭐냐면 진격을 했던 이 프랑스 독일군은 프랑스 영국군이 9월 초순에 반경을 해서 마른 전투에 독일군의 중앙군을 돌파하고 독일군의 국경선까지 후퇴했다. 그래서 독일군이 이제 벨기에가 그 독일 쪽의 국경선까지 그 해서 후퇴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여기 칸네베르크 전투, 이 마른 전투가 슐리펜 계획을 이제 차질시키는데 큰 뭐냐면 영향을 줬다. 원래 슐리펜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이제 그 예상외로 러시아군이 너무 빨리 들어와서 주육의 일부를 빼왔고요. 그다음에 마른 전투 공격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뭐냐면 병력을 한 90% 몰빵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 몰트켄이 이제 뭐냐면 병력 한 70%만 동원해갖고 공격했기 때문에 공격 속도가 물론 빨랐긴 빨랐지만 원래 계획보다 늦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군에 막혀가지고 그 파리 북방이 마른에서 뭐냐면 격퇴당해서 후에 이제 벨기에나 독일이나 그런 국경선 부근으로 후퇴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카렌과 볼로노 도보에브에 연한 항구를 점령해서 왜냐하면 이제 여기를 점령해야지 영국군이 프랑스를 지원할 수가 없죠. 이 항구를 차단해야지. 그렇지만 이것도 실패했죠. 자, 이래서 이제 독일의 속전속결 단기전 계획은 무너지고 서부 전선은 참호를 구축하여 대치해서 장기적 전선을 뛰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참호전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죠. 참호전. 자,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참호전은 뭐냐? 자, 이렇게 전선이 고착화되니까 양쪽에서 참호를 파요. 참호를. 그리고 이제 참호를 파고 참호를 보통 이중으로 이제 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이 이제 공격하면 여기 있다가 다시 나와갖고 싸우고 적이 여기 점령하면 또 여기에서 와서 싸우고 이렇게 이중을 파요. 그래서 이제 공격하기 전에 엄청난 대포를 때려 이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구덩이가 많이 파이겠죠. 물구덩이가.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빠지고 일종의 늪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공격할 때 이 늪지에 빠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참호를 이제 팔 때 어떤 식으로 파냐, 어떻게 공격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맥신 기관총을 걸어놓죠. 이 기관총이 상당히 무서운 게 그 당시에 많이 죽였어. 아프리카에서 많이 죽였지만 1차 세계대전 때 대량 살상의 무기를 이제 이용했어요. 기관총이. 그래서 이제 공격해보면 여기에 이제 맥신 기관총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망 형성하고 맥신 기관총 파고 요 앞에 철조망을 만들어요. 그럼 얘들이 철조망 뚫고 막 약간 지체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맥신 기관총 여기에 걸쳐있는 곳에 양쪽에 하망을 형성해. 그래서 이 하망을 형성, 요 하망을 들어온 그 철조망 앞에 들어온 적들을 섬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가둬놓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한 개 대대국 병력들이 뭐 수십 분 만에 그냥 다 죽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격파하면 또 이쪽이 공격할 거 아니야. 똑같은 방식으로 격파를 한 거야. 자,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지루하게 장기적 양상, 소모적 양상을 띠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 참호전 때문에 거의 뭐 1,000만 명 정도가 죽었어. 예. 그러니까 한 번 전투가 일어나면 그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옆에 있는 도시가 의정부거든요. 의정부 한 30만 정도 돼요. 그래서 30만 정도 인구가 그냥 달려간 거야. 다 죽은 거야. 그래갖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물량과 인력을 또 동원해갖고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철도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철도망을 통해서 각지의 인력과 물자들을 이 전선으로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막대한 소모전을 칠 수 있었고 물량주를 이제 될 수 있었죠. 물량주를 칠 수 있었죠. 그래서 철도를 통해서 물자와 이런 인력들 여기에 직결시키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참호전 양상이 이제 너무 지루하고 소모전 형태로 나가니까 나중에는 각국의 인구 구조가 바뀌죠. 그래서 20대 애들, 젊은 이들이 쫙 한 세대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보충하고자 그 밑에 뭐 10대 후반, 10대 중반까지 남자애들까지 끌고 와서 일종의 소년병이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참호전을 뚫을 수 있는 이제 무기가 등장했는데 이거는 탱크죠. 전차라고 하는 탱크가 들어오죠. 영국에서 그 개발했어요. 마크 1, 마크 2 뭐 이런 전차들이 등장하면서 이 전차 활동에서 기관총을 맞아도 끄떡 없는 탱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돌파했죠. 물론 탱크가 이제 초반에는 좀 퍼지고 이게 이제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 참호전 기관총을 중심으로 참호전을 격파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좀 볼게요. 요거 보기 전에 요게 참호전 양상이 좀 약간 적게 나올 때 좀 설명이 짧아가지고 서양사 총론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사 총론. 그 다음에 요 관련된 서강자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서부전선의 교착 상태를 볼게요. 자, 1914년 11월 말에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서 그 당시 전투는 소강 상태에 도입했다. 영국 해역에서 스위스에 이르는 전선은 이후 3년간 거의 답보 상태에 들어갔다. 그것은 주로 방어전을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그래서 철조망, 기관총, 독가스 같은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다. 본래 미국의 서부 대평원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철조망은 1차 세계대전 참호전에서 중간지대에 설치해서 적의 침투를 막는 데 큰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철조망을 뚫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시간적 지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냐 약쪽에 맥신 기관총을 거놓고 하방을 형성해서 공격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80km 이상의 서부 전선은 대체로 수비 많고 험한 상세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전투 행해지기는 적당하지 않는 지형이었다. 이렇게 했죠. 이후 요새화된 이제 서부 전선은 전진 루트가 거의 없는 참호전으로 일관되게 됐다. 대치하고 있는 양쪽 사이에 어떤 경우에는 8km까지 떨어졌으나 어떤 경우에는 서로가 순수히 이야기 죽을 만큼 가까웠다. 그래서 전쟁 첫 해에 크리스마스에는 자연 발생적인 비공식적 후전이 이루어져 양쪽 군인들이 두려움 없이 중간 지점에 가서 서로 우호적인 선물까지 교환하는 일이 있었다. 자, 이게 이제 그 바탕으로 예전에 영화를 만들었다고요. 이거. 예.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도 보면 찾아보면 있어. 네. 한번 이제 뭐 심심할 때 보시고요. 자, 참호전이 오래감에 따라 그 당시 공격은 없고 방어전만 있을 뿐이었다. 처음에 참호전은 임시적이었고 조잡한 형태였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여기 뭐냐면 정교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철조망을 두르고 기관총을 설치하고 통로를 만들어 점차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 안에 이제 참호전 안에 이제 갈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숙박 시설도 있고 그리고 병원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놨어요. 또. 자, 철조망과 기관총 앞에서는 재래식 기병이나 보병은 거의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이제 뭐 그 내용이니까 이제 좀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서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참호전을 해갖고 상당히 지구전 양상을 띠게 돼요. 그래서
적군의 힘을 소모시키는 지구전 응상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인력이 죽었다, 인간이.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참호전이 너무 지루하고 양쪽의 소모전이 강하니까 독일이 이제 생각해서 참호전을 뚫을 수 있는 전략 전술을 또 개발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전격전이라는 거예요. 전격전. 이 전격전은 폴란드를 침공할 때 이제 사용했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서강자 496페이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496페이지, 이게 496페이지 아니구나. 이 보스니아 헤르츠고바의 제 암살 사건인데 요건 좀 각자 보시고 여기부터 볼게요. 497페이지 마지막 단락부터 볼게요. 자, 독일은 이제 미리 마련한 전쟁기인 슐리핑 계획에 의거해 전쟁을 개시했다. 자, 이는 1992년에 결성된 러시아 프랑스 간의 동맹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으로 나온 것으로 두 나라에 대한 양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안이었다. 그래서 이게 1905년에 만들어졌죠. 요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자, 독일은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소요된 기간 6주라고 가정하고 그 기간 내 중립군 벨기에를 간통하는 전략적 대우회는 우회를 기동을 통해서 먼저 프랑스의 포위를 격파하려고 했다. 반면에 독일의 침공에 대비해 프랑스는 제17계획은 정확한 표준이나 구체적인 시간별로 군사계획 없이 가능한 몇 개 공격 노선만 규정해 엉성하지만 유효한 계획이다. 역설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정황의 전개에 직면하여 프랑스의 전력 배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여 결국 독일의 공세에 지지할 수 저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 앞에서 17계획이죠. 전쟁 계획의 불안전성을 유연성이었다. 그래서 슐펜 계획은 딱 짜져 있는 데 반해서 프랑스의 17계획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독일의 슐펜 계획을 저지시킬 수 없는 배경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독일군은 8월 2일 날 루셈부르크, 이틀 후에 벨기에를 각각 침공함으로써 서부 전선에서 전쟁 수행을 개시했다. 자, 벨기에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조약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영국 해역의 항만들이 가해질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민감하게 경계했던 영국의 참전을 초대했다. 자, 대대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벨기에군은 같은 달 25일 완강하게 저항하여 갈 길이 먼 독일군의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독일군 입장에서 벨기에군이 허약했기 때문에 금방 격퇴를 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벨기에군이 상전했어. 좀 시간을 끈 거죠. 그래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방어망을 나누는데 도움을 줬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독일군은 벨기에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서 공격 정령부터 5개 군단을 분리시켜야 했다. 자, 동부전선의 상황은 슐리핑계의 운명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다. 자, 러시아가 동원하기 시작한 지 불과 6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주 러시아 프랑스 대사는 황제에게 러시아군이 즉각적인 공격을 감행해 프랑스군에 가해진 압박을 와해시켜 줄 것을 간청했다. 자, 그 결과 이제 8월 12일 그 뭐냐면 14일에 거쳐서 렌네 캄프의 제1군과 šan소노프의 제2군이 동프리스를 침공했다. 자, 예기치 못한 저항에 직면한 독일군 총참모총장이었던 몰투케는 동부전선을 보강하기 위해서 서부전선에 2개의 군단과 1개 기병사단을 이동했다. 판네베크와 미주요에서 러시아군은 훨씬 더 적은 규모의 독일군에 의해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독일군의 전력이 서부전선에 전용된 것은 독일이 향후 전쟁 수역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고 슐리핑 계획이 에도 타격을 줬던 거죠. 한편 서부전선에서 독일군의 진격은 9월 초 마든강에 결정적으로 중지했다. 마든강은 이제 파리 바로 앞에 있는 그 강이에요. 그래서 9월에서 5월에서 12월까지 마든강 인근 전투에서 프랑스와 영국군 연합군은 반격을 가해 독일로 하여금 동쪽의 엔강을 후퇴하도록 강제했다. 퇴각하도록. 이 전투로 파리는 규지되었고 서부 전선의 신속한 승리를 추구했던 독일의 계획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자,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 슐리핑 계획의 어떤 좌절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후 9월 말부터 양측은 일련의 소규모 기동을 통해 북동부 프랑스 지역의 상대방 측의 측면을 포위하고자 시도를 지속했다. 이른바 이제 바다의 결정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서부 전선에서 이제 또 바다 쪽을 막으려는 저쪽 대서양 쪽 영국과 프랑스군을 이제 이렇게 그 하는 도부의 쪽 이쪽을 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연합군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던 것이 제1차 이프로 전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후 서부 전선에서는 이프로 전투 이후에는 완전히 기동전은 없어지고 참호전으로 이제 한 거야. 긴 국경선에 따라서 이제 그 참호전 형태로, 왜냐면 전쟁 양상이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914년에서 15년까지 겨울 동안 전선은 해연 연안에 UF로에서 스위스 국경까지 뻗어 있는 참호들로 인해 총체적 교착되었다. 자, 참호전에 대한 준비 상태는 균등하지 않았다. 전쟁 초기부터 독일군 박격포, 수류탄, 중포, 곡사포 같은 참호전에 적합한 무기들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연합군의 준비는 여러 면에서 형편없었다. 특히 폭탄의 부족은 연합군의 공통된 난제였다. 지금도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때 양쪽이 너무 폭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폭탄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에서 가져오려고 하고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는 어떤 서방에서 이제 가져오다가 서방에서 폭탄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에다도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렇게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매일 5만 발에 달하는 75mm 폭탄을 필요했던 프랑스는 1914년 11월 중순경에 하루에 불과 1만 1,100, 1만 11,000발 가량의 생산을 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영구의 18파운드 폭탄은 하루에 기껏해 4발 사격할 수 있었다. 자, 1914년 임기 응용적인 단계에 벗어나면서 참호 체계뿐만 아니라 참호전에 사용했던 무기와 전술도 계속 정교화됐다. 그러나 이제 전쟁의 거의 마지막 시점까지 그것들의 교착 상태 타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전쟁은 대량 사육전으로 양상됐다. 그래서 한 번 전투가 일어날 때마다 30만에서 40만이 그냥 녹아내리고 그렇게 이제 전쟁이 이제 진행됐는데, 자, 그래서 치닫게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말았다. 단기적에 대한 공유되었던 기대는 냉혹한 전쟁의 현실 앞에 터무니없는 공상이 되고 말았다. 자, 병사의 지옥 체험은 점점 더 끝이 없어 보였다. 했죠. 그래서 그때 많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그냥 뭐냐면 죽어 나가 떨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사연사 계속 넘어가면, 자, 영국은 일본이 참전 영국은 일본의 참전이 유럽의 전쟁 이용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세력 확대를 노린다는 간파고 이를 반대했으나 앞에서 얘기했지만 일본은 그 당시 이제 독일이 갖고 있는 그런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의 상동반도 지역을 노리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걸 반대를 했어요. 자, 그다음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어부지를 얻고자 4월 하순에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죠. 그 다음에 10월에는 투르크가 러시아 교전 상태에 들어가고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가 투르크에 선전포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투르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청년 투르크당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러시아하고 이때 이제 뭐냐면 국경으로 이제 분쟁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어.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영국이나 이제 그런 나라들이 투르크에 뭐랄까 함대를 판다고 해놓고는 실전 이제 돈만 받아먹고 튀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만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동맹국 측에 가담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뭐냐면 줄을 잘못 쓴 거죠, 줄을. 예. 자, 전쟁이 장기적 양상을 띠게 되자 중립국을, 특히 이탈리아 같은 나라죠, 자기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외교전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그래서 계속 중립을 지켰던 이탈리아는 영국과 프랑스 간의 런던 미약을 맺고 전후에 이탈리아가 원했던 트리에스텐이라든지 이런 미회복 영토를 획득한다는 조건 하에 삼국동맹을 파기하고 오스트리아 선전하였다. 자, 근데 이탈리아는 그 전력수단에 볼 때는 크게 뭐냐면 도움이 안 됐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탈리아 군대는 시체만 알려 그냥 당나라 군대였어. 매번 싸울 때마다 깨졌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좀 전략적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은 됐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왜냐면 바로 앞에서 얘기는 그 오스트리아 후방을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입장에도 이탈리아는 크게 뭐 신경 그
뭐냐면 강력한 군대는 아니었지만 일단은 이들을 좀 견제는 해야 될 거냐. 이탈리아가 그 오스트리아 남방을 쳐버리면 안 되니까 병력의 상당수를 또 뭐냐면 이탈리아 견제용으로 이제 돌렸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격이 되었죠. 자, 하여튼 그렇고, 자, 2차 발칸 전쟁에서 고배를 마신 불가리아는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부터 전후의 영토 획득의 영토를 받고 그 당시 이제 그 동맹층에 가담을 했고요. 그리고 루마니아는 처음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교섭하여 중립을 지키는 데까지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연합군에 가담했다고. 그리고 그리스는 중립파와 연합군에 가담하자는 의견을 맞서다 결국 연합군에 참여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루마니아하고 그리스는 줄을 잘 썼다. 터키는 줄을 못 쓰게 된 거죠. 네. 자, 하여튼 그거고요. 1515년 3월 당시 영국의 해운 장관이었던 철치죠.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수상이 됐던 사람이죠. 러시아에 대한 지원의 길을 트고 그리고 그 동맹국 배후를 찌르기 위해서 다라레스 해협을 대한 공격을 실시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함대는 약간의 손실을 입고 물러나고 후에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간의 군대가 상륙했으나 보급이 신통치 않은 데다가 상호 간의 연락이 잘 되지 않고 투르크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쳐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자, 이걸 이제 무슨 작전이라고 하냐면 그 갈리폴리 작전이라고 해요. 갈리폴리.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다다네스 해협의 서쪽에 있는 반도의 등 따서 갈리폴리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보면 보통 이제 잠깐 이 지도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 지도가 여기 있나? 여기가 이제 있는데 여기부터 이제 보면서 좀 얘기할게요. 네, 설정도 같이 얘기하면서 좀 하겠습니다. 자, 갈리폴리라는 걸 이제 알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좀 이렇게 봐야 돼. 지형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아시아 쪽 이제 터키예요. 여기. 음.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이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가 흑해잖아요. 그 당시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 그 러시아는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러시아를 이제 뭐냐면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요 일대를 이제 뭐냐면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스포르 해협 쪽에 다달레스 해협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쪽에 보스포루스 해협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군대를 어디로 보냐면 이쪽 다달라스 해협 쪽에 이제 본 거야. 근데 이제 영국과 프랑스 함대가 많죠. 터키는 그 당시 뭐 함대라고 없어요. 그냥 조그만 배들밖에 없었고 요 해협에 기대를 다 깔아놨어요. 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함대가 여기 통과를 어렵게 만들고 양쪽에 포대를 만들었어. 해안포를. 그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여기 통과할 때 기대에 걸려가지고 뭐냐면 완전히 많이 격침을 당했고 또 양쪽에 포대의 공격을 받고 상당히 타격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 해전에서 가다르스 해협을 통해서 여기를 뭐냐면 통과시킨다는 것은 실패했고요. 그런데 이제 해상권 자체를 완전히 이쪽에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어떤 게 상륙 작전을 했어요. 상륙 작전이 그 보면 여기 이제 그 이쪽 동안 여기에 있는 면들의 상륙 작전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반도가 갈리폴리 반도라고 했어요. 여기가. 그래서 요 작전을 갈리폴리 작전이라고 이제 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상륙전 하기가 상당히 힘든 해안이야. 그러니까 보통 상륙전 하려면 어느 정도 노르만디처럼 이렇게 이제 상륙할 수 있는 지점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여기는 상륙하는 해안가가 조금밖에 없고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야. 지형은 이제 사진이 여기 있는데 여기야. 음. 이게 이제 상륙전이 이렇게 들어와도 지금 상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어떤 전진 기지를 만들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 다 산이죠. 산이기 때문에 산 위에 누가 있냐면 터키 군들이 있습니다. 트루크 군들이. 그러니까 트루크 군들이 공격을 계속 해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뭘 하겠어요? 그냥 몰살당하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상륙하고 나서 간신히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올라와서 그 공격을 해도 그 뒤에도 산이야 계속. 거기에 이제 뭐냐 높은 곳에서 이제 터키군이 있고 터키군이 기관총하고 폭탄을 막 떼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륙하자마자 여기서 죽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또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영국군 프랑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영국군 연령방이죠. 자치령에 있었던 그 당시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군 있죠. 호주군도 아작 연대라고 하는데 그 부대들도 같이 와서 떼거지로 죽게 되죠. 막대하게. 그래서 이제 그 전투로 해서 이제 그 당시 뉴질랜드와 그다음 호주군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치령에서 독립이 될 수 있었던 또 배경이 되는데 하여튼 대단히 실패된 작전이에요. 그걸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철치죠. 그래서 이 철치 이 전투로 인해서 이 전투 패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타격을 받아요. 정치적으로. 예, 타격을 받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나가서 전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총 들고 와서 이제 참호전에 뛰어들 만큼 상당히 정치적 위기가 이제 다가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또 오스만 투르크에서 한 명의 이제 그 영웅이 나타나죠. 이 전투, 이 갈리포리아 해안 전선에서 연대장이었던 그 나중에 칼말 파샤라는 사람 있죠. 이 칼말 파샤가 이제 부각이 됐던 전투가 요 갈리포리 그 전투군요. 이 칼말 파샤가 이제 이게 그 당시 대령 연대장 정도 됐어요. 이 사람이 자기 부대를 이끌고 그 당시 상륙이었던 이제 영불 연합군 같은 또 아작 연대를 격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 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다르스 원정. 그러니까 다다르스는 여기 부분을 얘기해요. 여기가 보스포루스 해협이고 여기 이제 사이에 끼어 있는 이제 해협이 다다르스 해협인데 자, 하여튼 여기 보면 자, 그리스의 참전 후 1차 세계대전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자, 서부전선에 고착했다. 철치는 유럽의 부두는 아랫바에 포함된 터키에 대한 공격을 착상했다. 자, 오스트리아 독일군은 발트해와 흑해를 봉쇄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삼국협상체의 보급로를 차단했다. 따라서 다다레스 해협은 러시아에 대한 보급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자, 그래서 다다레스 해협의 이제 확보는 또한 이집트와 수에즈의 그 적의 공격을 또 보호한 동시에 오스만 제국을 고립시키는 걸 목표로 했다. 따라서 삼국협상 중 특히 영국은 영국의 해군 장관 철치 지휘 아래 다달레즈 원정을 계획을 했고 예당 중에 이제 다달레즈 해협 갈리폴리 반도를 점령한 후에 흑해와 지중해 연계한 오스만 제국의 전략적 위치를 장악할 작정했다. 그래서 두 가지 작전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해전, 다달레스 해협을 장악하고 두 번째는 이걸 바탕으로 갈리폴리 반도에 상륙해서 그 일대를 장악한다. 이 내용이야. 자, 처음에는 해군만 동원했으나 후에 육군 병력을 추가했으며 특히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아작 연대로 갔는데 지원 병력을 배치했다. 그러나 이 원정은 실패로 돌았다. 그래서 1915년 그 당시 이제 그 3월에 공격 개시했으나 전함 세 척이 침몰되었고요. 거기에 이제 통과할 때 거기 기대를 많이 깔아놨는데 기대를 이제 피해가다가 도중에 또 한포 사건이 오니까 이거 한포 사건을 또 피하고자 했다가 우회 기동하다 기대에 또 부닥치고 그러면서 세 척이 이제 침몰된 거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군과 뉴질랜드군이 갈리포니아 반도의 절벽을 상륙했으나 기관총 소세로 격퇴됐다. 자, 1년 가까운 시도 끝에 1915년 12월 탈진한 영국군이 철수됐고 그 다음에 다다레즈 공격 계획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잠깐 아라비아 작전이 나오는데 요것도 읽어볼게요. 자, 보통 이제 영국의 이제 또 다른 작전 중에 아랍인데 문제는 이제 이 아라비아 지역, 오늘날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지금 1차 세계대전 때 유럽 본토에서 병력을 많이 파견했기 때문에 영국군이 뭐 거기 가서 따로 병력을 빼와가지고 파견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 잘하는 게 뭐예요? 이의제. 그 뭐냐면 이의제죠.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양쪽에 세워보고 자기 편 만들어갖고 그 견제시키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식민지 통치 노하우가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그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부르는 이런 그 거물, 스파이를 파견해갖고 유목민족 중에 친영국적인 세력들이 끌어들여. 그래갖고 이들을 이용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안에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독일이나 오스만 투르크 세력들을 격파시키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성공했어요. 예.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 지역의 중동을 좀 약간 견제를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양사 개론을 다시 도와서 좀 보면
전쟁 3년째 맞이한 1916년 2월 6일 날 2월부터 6일에 거쳐서 독일은 서부 전선의 교착 상태를 어, 타파하기 위해서 막대한 이제 그 희생을 무릅쓰고 베르lin에 이제 총 공격을 가했다. 어, 그래서 이 독일이 이제 베르lin에 총 공격을 했는데 그러나 패탱이 지휘하는 그 군에 의해서 완강하게 이제 저항을 해서 독일군의 공격을 물리쳤다. 패탱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후에 뭐죠? 비시 정권을 세운 사람이죠. 게르 정권. 시틀러와 타협을 해갖고 세웠던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이 전투를 해갖고 이제 영웅이 됐던 인물이에요. 네, 물론 나중에 비시 정권 때문에 욕을 더럽게 얻어먹고 이제 매국놈이라고 이제 찍혔는데, 하여튼 요 베르린 전투와 함께 그걸 또 무마하고자 또 뭐 연합군이 공격한 게 소은 전투예요. 그러니까 베르린 전투하고 소은 전투는 같이 이제 뭐냐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됐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베르lin을 공격하니까 약간 북쪽에 송에서 다시 이제 영풀 연합군이 공격한 거야. 왜냐하면 여기를 통해서 이 병력을 이쪽으로 독일군을 분산시키려고 했던 건데, 자, 양쪽의 공격, 송과 베르lin의 공격이 제대로 됐냐? 안 됐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베르린 손전투에서 뭐 약간 그 병력 그 영토를 얻었다고 했는데 몇 킬로밖에 안 돼. 그 몇 킬로 업체에서 그냥 3, 40만 명이 죽어 떨어져 나간 거야. 예. 그래서 별 소득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서부 전선은 다시 참호전 형태로 교착 상태로 빠졌다. 그래서 이 소음 전투와의 베르린 전투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참호전 중의 전투에서 대표적인 거죠. 자, 석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석의 505페이지 펴볼게요. 여기 그 서양사 강좌에 보면 뭐 되게 내용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다 읽기는 좀 그래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그냥 되게 잘 돼 있어. 서강좌에 보면 1차 세계대전 전선의 전략적 변화 같은 것도 잘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 다 보기엔 좀 그래. 그래서 그냥 한번 제가 그 갈려서 있는데 여기 잠깐 읽었지 못했던 부분인데 갈리폴리하고 그 관련돼서 이제 또 읽고 그 앞에 있는 손전투하고 관련된 내용을 좀 또 읽어볼게요. 예. 자, 엄청난 시간과 노력, 자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서부 전선에 이렇다 할 전략적 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손실의 규모만 급증하는 따라 정치인들 인재 다른 곳, 특히 지중해 새로운 전선을 여는 일로 시선을 돌렸다. 조지 철치도 같은 그 주요 정치인은 포함한 동부 전선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서부 전선보다 동부 전선에서 돌파를 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삼국 동맹의 국가의 서부 전선보다는 그 전략적 측면을 공격받을 때 더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믿었다. 동부 전선을 공격하는 게. 그래서 그들은 그 동부 전선의 약한 고리가 터키죠. 터키를 노렸던 거죠. 예, 아니면 중동 지역. 그들은 갈리폴리, 테살로니카,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같은 새로운 작전 지역을 제시했다. 자, 그 중에 나온 게 갈리폴리죠. 자, 갈리폴리 전역의 대한 전략을 모색했던 동부 전선주의자들의 심찬 시도의 사문이었다. 갈리폴리 전역은 대한 전략을 모색했던. 대한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부 전선 대신에 동부에서 뭔가 그걸 돌파구를 뚫고자 하는 그런 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들은 동부 지중해에서 그 동맹국인 터키를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며 독일의 패배가 앞당겨질 걸 믿었다. 그러나 이 원정의 개념 다분히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철치의 풍부한 상상력은 터키를 전쟁에서 이탈시키기 위한 공격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영감과 추진력을 제공했다. 그는 터키에 대한 공격이 규모는 방대하지만 무장 상태가 열악했던 러시아군에게 그 서방 국가들의 식량과 군수물자를 전달하게 하여 아까 나왔죠. 그들로 하여금 동부전선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맞서 보다 결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기대했다. 자, 그래서 철치는 해군 작전만으로도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는데 충분한 낙관했다. 그러나 갈리폴 반도의 외곽 요새에 대한 포격은 불량한 시기와 불충분한 폭탄 보급, 무엇보다도 터키 기대와 어뢰가 가는 지속적인 위협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자, 이에 육군 장군이었던 키치녀금은 그 해군 정령만으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간파하고 3월 10일 날 지상정력을 투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육해군 합동작 기본 원칙을 위반한 문방 군사력 도방했고 이는 훨씬 더 큰 재앙을 야구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상륙작전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막대한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때 상륙작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성립되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장비나 상륙선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나룻배 같은 것도 타고 건넜고 그리고 여기 지형 지물을 관찰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했지만 이제 갈리포니아 해안 자체가 상륙할 지점이 별로 없어요. 다 높은 산이고 구분에. 자, 그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자, 이렇게 지형 지물 같은 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제 뭐냐면 그 탁자에 지도만 펴놓고 이제 여기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작전을 세운 거야. 거기에다가 보통 상륙작전 하면 뭐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르만디 상륙작전 하면 육해군이 같이 합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육군이 상륙하기 전에 해군이 또는 공군이 그 주변의 상륙지형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 해안가에 있는 이제 병력들, 공격 시설들을 최소화시켜 놓고 타격을 주고 그 다음에 육군이 그 해군의 함포의 비호하에 진행이 되잖아. 근데 이건 아니라 여기 상륙작전에 아까 치면 뭐 그 지형도 별로 안 좋았고 장비도 안 좋은데 나룻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오는데 해군의 공격에 어떤 지원도 없었어요. 그 당시 뭐 비행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전략 무기를 사용하기 전이니까 해군의 지원이 필요했잖아. 한포 사격 없이 그냥 들어온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모했던 거죠. 예, 무모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월 25일 날 갈리폴리에 상륙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병사들에게는 애초부터 달성할 수 없는 임무가 부여했다. 우선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기습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 사실이 전무했다. 해군에 의해 사용된 갈리폴리 포격은 결과적으로 터키해군 경계태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반면에 원정군은 적의 전략이나 배치, 의도, 사기뿐만 아니라 작전 지역의 지형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좀 이게 상륙할 때 완전 좁은 그 완전 해안선을 상륙했죠. 그러니까 주변에 산이 있었던 것도 몰랐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해군도 같이 때려줬는데 조금만 때리고 말았어. 예. 그리고 같이 때려주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육해군 이제 공격 작전이 잘 안 됐다는 거.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보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원정군은 적의 전력이나 어디까지 있는 거야? 아, 원정국은 그 전력이나 배치 의도 사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이거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전력은 수적으로 열세뿐만 아니라 이를 상쇄해준 화력도 충분하였다. 왜냐하면 이게 바다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바닷가였기 때문에 나룻배를 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오늘날 같이 뭐 전차, 자동차나 자동차를 이제 장갑차를 여기 상륙시킬 수 있는 상륙 시설도 없고 나룻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고작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여기 이제 기관총, 소총, 그다음에 박격포 있죠? 박격포 정도고 그다음에 야포라든지 뭐 큰 대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 네. 그래서 이제 소모장으로 들어온 거야. 어디까지 읽었죠? 네. 자, 그래서 켈만이 이끄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켈만이 이끌고 독일의 잔더스에서 주입된 그 터키군은 연합군의 상륙에 대한 강적일 정도 경력에 저항했다. 반면에 연합군은 폭탄의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를 직면했으며 터키군은 소규모 포격들이 가해진 해군의 포격도 매우 비효과적이었다. 자, 그래서 갈리폴리 전역에 약 48만 명의 연합군이 참가했는데 대영 제국에서는 20만 5천 명, 프랑스는 그 식민지에 4만 7천 명이 사상을 당했다. 그 반면에 터키군은 25만 명이 사상을 당했으며 그중에 사망자 6만 5천 명이었다 했죠. 양쪽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이 켈말이 이제 뭐냐면 부대가 큰 공헌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켈말이 이제 국민적인 인지도가 확 상승을 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 갈리폴리 작전은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 지형 지물도 파악하지 못했고 그다음 육해군 어떤 합동 작전도 제대로 되지 못했고 육군이 상륙할 때 해군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해군이 좀 공격하다가 그냥 뜸하고 말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당시 이제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별로 적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요인 때문에 갈리폴리 상륙 작전 실패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부전선 좀 볼게요. 베르덴과 솜 전투를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50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내용을 보면요. 자, 연합군의 반복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이 상당한 탄성을 보여줬던 1915년에 정오같던 12월 초에 어, 연합군 대표들은 상티에 모여 다음에 연합군이 공동으로 치할 전략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자, 우선 다시금 독일과 오스트리아군이 연합군이 치할 전략의 주요된 포석이 되었다. 그들이 격파되기 전에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으며 그들의 전력이 가장 많이 위치한 지역이 즉 프랑스와 벨기에, 러시아, 이탈리아에서만 실제로 격파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다음에 연합군은 그러한 주요 전선을 다시 모든 병력과 화력을 동원해 동시적으로 공세를 가게 됐다. 실제로 같은 달에 이 당시 이제 조프루는 헤이그에서 프랑스와 영국군이 송강 양쪽에 독일군을 주요 타격을 가할 것을 제안했다. 개인적으로 헤이그는 프랑드 지방에서 공세를 선언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군사 동맹에서 하이 파트너로서 현실을 직시하고 있던 헤이그는 결국 영국 원정군이 7월 1일경에 소매에서 합동작전을 가하는데 참여하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자, 독일 또한 1916년 연합군이 격파할 준비를 했다. 독일의 참모총장 팔케 하이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통해서 요거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유포트를 이용해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했죠. 자, 그래서 최대한 적을 영국에 굴복시키길 기대했다. 예. 동시에 지상에서 프랑스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방어에 나설 특정 지역에 대한 제한적인 목표에서 집요한 공세를 가하기도 했다. 자, 이를 통해 그들은 프랑스 전력이 결국 가대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길 기대했다. 그래서 발케나이이 선택한 사륙의 땅은 프랑스의 민족적 자긍심을 상징했던 요새 도시 베르댕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베르댕하고 요 손 쪽의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프랑스 영국군은 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했고 동시에 독일은 베르댕을 공격하려고 했죠. 예. 자, 하여튼 무엇보다 이 베르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이냐면 전선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도출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출이 이렇게 베르댕이니까 양쪽에 공격을 편한 지역이죠. 독일군 입장에서. 자, 그래서 독일군은 세 개의 측면에서 폭격을 가할 수 있는 도출부에 위치해 있었다. 자, 독일군의 공격은 2월 20일, 21시간을 거쳐 예비 포격과 함께 시작되었다. 무려 100만 별이 넘는 폭탄이 프랑스 진영에 떨어졌다. 그로부터 4일 뒤에 베르링을 이제 보호했던 프랑스 방어 체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두우몽 요새가 함락되었다. 자, 이는 프랑스 국민 사이의 발칸의 기대에 넘어서 민족적 감정을 분출시켰다. 프랑스 정부는 모든 군대는 베르寧의 퇴강은 정치적, 도덕적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다고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330개 이뤘던 프랑스 육군의 보병연대 중 259개 연대가 이 전투에 투입됐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잘 안 됐다는 내용이 그 밑에 있고요. 각자 읽어보시고. 그리고 베르寧 전투가 이제 뭐냐면 있을 때 그 약간 뒤에 손 전투가 있었죠. 손 전투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싸움이 있었지만 별로 이제 뭐냐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들 내용이 많아갖고 일단 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전에 해군을 강화하고 전함을 건조했으며, 그래서 이제 해군법을 만들어갖고 이제 뭐냐면 해군 그 역을 강화시켰죠. 대전 시 해군력 영국에 비해 열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영국 해군은 처음부터 우세를 견지했고 프랑스 그리고 후에 이탈리아, 미국 함대가 이에 합세해 연합군 완전히 제일권을 장악했다. 자, 그 결과 그 연합군에 필요한 자원은 세계 어느 곳에서 획득하고 필요한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반면에 독일은 해외 시민주의 상실하고 왜냐하면 그 해군력이 갖춰주지 못하잖아요.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다 차단되니까 해외 시민지들도 지원할 수도 없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없죠. 그리고 필요한 물자를 또 조달할 수도 없었죠. 그러다 이제 거기에다가 1915년 16년 5월 유틀렌트 해전에서 독일 해군은 영국 해군의 많은 손상을 입긴 했으나 승패를 결정하지 못했고 독일에 대한 해상 봉쇄를 돌파할 수 없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독일은 또 지정학적으로 또 해군력을 키울 수 없는 요건이 있어요. 독일 보면 여기 이제 덴마크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쪽이 북해 지역이고 이쪽이 발트 지역이잖아요. 여기 이제 이쪽이 뭐 스웨덴 이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이쪽 지역은 나갈 수가 없어. 영국과 프랑스 이쪽은 막혀 있고 이쪽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서 이제 유트라트 반도를 통해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여기 또
북해 쪽에 나열되어 있는 이제 뭐냐면 영국, 프랑스, 영국 함대에 막혀 있잖아. 그래서 요걸 뚫려고 여기에서 한번 껍적거렸다가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하고 비슷하게 무승부로 끝났던 거죠. 그러니까 독일 함대는 항상 이 발트해 연안에만 묶어 있었던 거예요.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예전에도 있지만 여기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은 함대 가지고 뚫지 못하죠.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간 거야. 그래서 유포트를 이용해갖고 이쪽에서 영국 쪽에서 북해 쪽에서 대서양 쪽으로 이제 나가서 대서양으로 넘어오는 그 미국한테 이제 미국이 영국이 먼저 해줬잖아. 무역로 그걸 차단하려고 했어. 그래서 대서양에서 딱 기다렸다가 그 미국이나 하여튼 여러 배들을 공격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다가 참전한 계기가 뭐냐면 미국의 이제 그 뭐냐면 함선들 공격하죠. 그러니까 비무장세 그 화물선을 공격하고 거기에다 영국 선박이었던 누시타니오가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그 누시타니오가 이제 공격을 받고 그때 이제 그 침몰했는데 그 누시타니오에 미국인 선 그 미국인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열받았던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그 하려는데 하여튼 이런 작전을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궁여지책으로 독일은 잠수함, 유포트적 비대칭 전력이었던 이 잠수함을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공격하여 그 연합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려 했고 실제로 많은 상상이 경치되었다. 자, 이런 독일의 잠수함 공격은 중립을 지켰던 미국의 여론을 악화시켰고 특히 영국의 호화 여객선 뉴시타니호가 격침될 때 많은 미국인이 희생돼서 미국의 여론이 비등해졌다. 자, 이러한 사태를 이제 감안하여 독일은 잠수함 공격을 완화하고 영국의 해상 공세를 돌파하려고 시도했으나 영국의 제공을 타파할 수 없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독일의 잠수함 공격은 다시 강화되고 1917년 2월에 조정국이나 중립국 선박을 만능하고 차별 없이 공격하는 걸 선언했다. 무제한 잠수함 공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여론이 크게 자극하여 같은 해 4월에 미국은 드디어 연합군에 가담하게 참전하게 됐다. 미국의 이제 참전은 제1차 세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계기가 됐다. 이렇죠. 그래서 이 미국의 참전에 이제 사건이 됐던 게 뭐냐면 루시타니오라는 거.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 그 금성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누시타니오 외에도 그러니까 누시타니오 때 국발 참여한 건 아니에요. 이 여론이 뭐냐면 악화될 것 뿐이고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사건이죠. 치모마 전보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잠깐 비상교과서부터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누시타니오 침몰이 나오죠. 이 배인데 독일의 무제한 잠수사 작전으로 영국의 선박이었던 뉴스타이가 격침되어 1200명이 사망하였다. 그중에 120명이 미국인이었다. 그래갖고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 계기로 미국이 일전에 결정을 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결정 배경이 됐던 사건이었던 한 가지였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근데 약간 이제 이게 무제한 잠수함 사건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여기에서는 뉴스타니 후 뒤에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제한 잠수함 공격. 그래서 유트란트 해전에서 이제 보면 패고 요게 1917년 2월 달에 선언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1915년 5월 달이고 그래서 요게 좀 만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우연찮게 독일 잠수함이 그냥 뭐냐면 공격하다가 그냥 침몰된 거고 나중에 유트란트 해전 이후에 무제한 잠수함 사건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고 금성에 보면 앞에서 얘기한 치모마 전보 사건이 있어. 저 그 내용을 보면 1917년 1월 독일의 외무장관이었던 치모만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멕시코가 미국에 빼앗긴 땅 앞에서 얘기한 뭐 여러 땅도 있죠. 뭐 텍사스부터 시작해갖고 캘리포니아 이 땅을 너희들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돕겠다는 내용의 암호점을 보냈는데 해독된 암호문이 미국 언론에 공개되니까 미국인들의 어떤 뭐냐면 참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높여졌다. 자, 이게 이제 결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이제 뭐냐면 루스타니오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난 전의 얘기고 요거 이제 악화됐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고 비밀리에 멕시코와 동맹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자 1917년 연합군 진영에 참여했다. 자, 이로써 이제 전세는 연합군 측의 기획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그 관련된 서강자 내용도 잠깐 읽어볼게요. 서강자 513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뭐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각자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동부전선에 붕괴한 미국의 참전을 볼게요. 동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각자 읽어보시는데 뒤에 넘어서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소비에트에서 아니 소비에트한다. 그 당시 러시아군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나중에 러시아 관련돼서 이제 좀 얘기하고요. 그 밑에 다음 장에 넣은 반면에 내용 있죠. 미국 관련된 내용만 볼게요. 자, 1917년 미국은 마침내 연합군 이동을 참전하게 됐다. 미국은 전쟁이 심한 동맹국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양한 민족적 분포가 보이고 있어. 왜냐하면 미국 입장은 상당히 지리적 뭐냐면 좋죠. 그래서 이게 보면 북쪽은 캐나다가 있고 남쪽에 멕시코가 있는데 당연히 이런 나라들이 미국을 공격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안으로는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유민들이 왔기 때문에 그 이주민들이 왔기 때문에 양쪽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런 내부적인 사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전쟁이 심한 동맹국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매우 다양한 민족적 분포를 보이고 있어 애초에 전쟁에 대한 엄격한 중립을 견지했다. 자, 그동안 단지 유럽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경제 특수를 누리고자 했던 것이다. 그럼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킨 일차적인 책임은 독일의 잠수함 작전이다. 독일은 지상보다 해상에서 해군 전력보다 상선을 대상으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이제 전개해서 영국의 목을 옥죄고 있었다. 자, 그렇게 이제 1915년 2월에 시작된 유포트를 이용한 무제한 잠수함 함자는 1918년 단속적으로 수행됐다. 자, 이 과정에서 5월 1,900명의 영국에 태우고 뉴욕에서 영국을 향하던 중 32,000톤급의 여객선 루시타니아가 격침되어 1,198명이 사망되었다. 자, 문제는 사망자 수에 128명의 미국 시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는 반독일, 미국 내 반독일 정서를 비등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 한편 그 독일의 외무장관이었던 치무만이 1917년 1월 주미 독일 대사를 보낸 전문은 미국의 참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렇죠? 요거 하기 전에 요 무제한 잠수함 그 작전 있잖아요. 요게 공식적으로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1917년 2월이에요. 예, 2월. 그래서 교전공약 중립국 선박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공격했다. 이게 1917년 2월이고요. 이전까지는 이제 유포트를 이용해갖고 그냥 독일의 그 영국의 수송선을 공격을 했는데 영국군에 그 과정에서 루시타니아가 이제 침몰했던 거죠. 예, 이거는 그래서 요게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공식화된 것이 1917년 이후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것 때문에 마치 이제 루시타니아가 이렇게 침몰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약간 사건의 전후 관계에 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예, 맥락적으로 뭐 맞긴 한데 왜냐면 뭐 무제한 잠수함 그 선포가 1917년 이후이지만 그전에도 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후 관계 볼 때는 이제 맞는 건 하지만 약간 공식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서양사 개론이 좀 약간 그 시점에 대해서 정확한 것 같고 서강자는 좀 약간 그냥 두리뭉실하게 서술한 것 같아.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 보고 자, 이때 이 전문에서 친우마는 대사가 이제 멕시코와 정부와 접촉하여 양국이 군사적인 어떤 동맹을 맺고, 자, 멕시코 정부와 접촉하여 양국의 군사적 동맹을 맺고, 미국에 대한 함께 전쟁을 수행할 걸 제의했고, 그 됐고 미국 멕시코 전쟁 시에 잃어버린 영토,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같은 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 전문은 영국 해군에 의해 해독되었고, 윌슨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3월에 언론이 공개했다.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침범한 정부 사건이 미국의 여론이 결정적으로 독일에 등을 돌리게 만든 사건이죠. 예. 이게 그래서 누시타니아는 배경이 됐던 사건이고 이게 좀 한참 되죠. 1915년에 했던 거고 여기가 이제 이거는 1917년 2월달 1월달이니까
직접적인 계기는 이 침범화 정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의 참전이 연합군 진영에 즉각적인 군사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 참전 당시 어, 미 육군은 6천 명의 장교와 10만 명의 병사를 이루어진 소규모 전략에 지나지 않았으며 훈련 상태나 전투 경력이 보잘것없었다. 게다가 미국의 원정군이 지원하는 펄신 장군은 자신들의 독립적인 부대로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전투에 직접적으로 참가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막대한 인력과 경제력을 가진 미국의 참전은 소모전 장기전 심화했던 삼국 동맹의 진영에 국가들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참전으로서 이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냐면 미국은 일단 이제 연합군 쪽에 참전했기 때문에 독일이나 이런 그 국가들에게 무기를 더 이상 팔지 않죠. 오직 누구만 팔, 영국이나 프랑스에게 무기 팔고 자신이 참여했기 때문에 뭐 병력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해도 그 미국이 막대한 물량이 있잖아. 공장에서 찍어준 물량. 이런 물량들이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에 지원해 주니까 그 당시 전쟁 때 이제 거의 힘에 빠진 상태에서 미국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막 지원해 주니까 한쪽만 당연히 전쟁에서 그 영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이제 운영할 수밖에 없죠. 독일은 점점 물자가 딸리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 갖고 전쟁의 이제 새로운 양상을 보면 요때 대량 살상 무기들이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참 약간 보면 교과서 보면 이런 거 있죠. 신무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뭐 기관총 요거 대표 맥신 기관총이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소련 애들이 가지고 있는 싸우고 있다고 하죠. 이거 맥신 기관총. 그다음에 탱크. 그다음에 여긴 안 나왔지만 독가스.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사용했죠. 비행기는 원래는 전차용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가 점점 폭격기나 이런 용도로 이제 조금씩 쓰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 탱크가 참호를 돌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대한 이제 무기들이나 이제 뭐 물자들을 만들려면 지원해주면 뭐야 모든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후방에서는 군수 물자를 돌려갖고 보급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있냐면 총력적 양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총력적 양상이 바뀌면서 남자들은 전쟁 상태에 가고 여자들은 군수 공장에 가서 일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런 형태가 됐다. 기관총 탱크 등 무기는 공업 수요에 크게 늘어났다. 이에 전장에 나간 대부분 남성 대신 여성 노동자의 군수 공장에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군수 공장에 가서 간접적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제 그 1차 세계 이후에 영국 여성들이부터 시작해갖고 그 선거권을 얻기 시작하죠. 물론 이제 참정권 운동도 있었고요. 예.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석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독일의 잠수함 공격의 위력을 발휘한 것은 해전사상 처음이었다. 그 밖에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했다. 자, 독일의 챔버린이 비행선. 비행선은 이제 그 헬륨가스를 이제 띄워가지고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서 적을 공격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게 런던이나 그 공격을 했는데 의미는 없었어. 왜냐면 등치는 크고 무시무시했지만, 이거 이제 뭐냐, 비행기로 이제 날아가서 그냥 총 몇 발 쏘니까 헬륨가스 이게 맞으면 이게 풍 해서 터졌어. 그래서 이 비행선 자체는 전략적으로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자, 하여튼 1916년부터 다음에 거친 런던에 여러 번 공격했고, 그 다음에 1903년에 나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등장해서 주로 이제 처음에 들 때는 정찰 업무를 이제 했죠. 근데 이제 정찰 업무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비행기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상대방이 이제 비행기를 마주칠 때는 총을 들고 기관총을 이렇게 탑재해서 서로 공격을 했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폭탄을 터뜨리면 좀 좋겠다 해서 폭격기를 이용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정찰했다가 폭격기로 이제 조금씩 바뀌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독가스인데, 독가스는 1914년 10월에 독일군이 위해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이건 별로 효과가 없었고, 다음 4월에 개량된 독가스는 프랑스군에 놀라게 했다. 이에 대체로 방독 마스크가 구한되어 양측이 다 같이 사용해서 독가스 위력은 줄어들었다. 자, 그래서 이 독가스는 1차 세계대전 때 상당히 많이 좀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독가스가 이게 이제 사용되면 상대방도 이제 보복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바람이 예상외로 자기 편으로 불면 독가스가 자기 편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독가스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주로 어디 사용했어요?
독일이 유태인들 이제 죽일 때 그때 사용하지 전쟁은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는. 다음에 등장한 신무기는 탱크인데 영국군이 처음 발명하여 1916년 전선에 나타났으며 독일도 이를 생산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 신무기를 만들 때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이 탱크다. 탱크는 그 당시 물탱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물탱크라고 이제 속였어. 그 안에서 이제 전차를 만들었죠. 초창기 전차는 뭐 마크 1, 마크 2, 뭐 근데 덜덜덜 그러니까 보시면 되게 구식이고 그런데 그 안에 이제 트랙터 있죠. 농기구 트랙터를 개조해 갖고 만든 거예요. 거기에 철갑을 뭐냐 두르고. 그래서 그 돌아다니면서 굴려다니면서 이제 뭐냐 기관총 쏘고 그러는데 잘 퍼졌어요.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의미는 없지만 나은데 이 탱크가 이제 참호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우리가 이제 전격전을 할 때 이 탱크가 이제 주로 이 전격전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건 뒤에 이제 좀 얘기고요. 자, 신무기의 등장과 더불어 주목을 끈 사실은 전쟁의 성격 변화다. 종전에는 전쟁이 있어 후방에 문제가 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쟁은 전선에서 전투병이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에 이르러 전쟁은 전후반 구별이 거의 없는 총력전 내지 전체전 양상을 띠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주요 구정국은 다 같이 총동력을 내려 싸울 수 있는 전선에 보내고 남자는 무기나 기타 군수물자 생산에 수송에 종사했으며 부족한 노동력은 여성을 메꿔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사들 사격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사격을 중요시 여겼고 선전전도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선전전도. 그래서 아까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예, 예, 예. 이게 사진이 없네. 어, 사진이 없네요. 사진을 예전에 올렸는데 제외시켰네. 하여튼 이거 어, 근데 넘어갈게요. 하여튼 선전전에 이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양측이 다 같이 자기들의 행동과 전쟁 목적을 정당화하고 이상한 방면에 상대방들을 무지하게 비방 공격했다. 이 선전전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승리했고 특히 미국의 참전 후에는 세계 여론이 압도적 연합군 편에 기울였다. 자, 연합군은 세계대전이 전제주의에 대한 민주주의 싸움이야 정복의 야욕에 불타는 전제적 지배자로부터 자유를 수용하기 위한 전쟁임을 밝히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주주의 안정과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 자, 이는 국민의 사기전뿐만 아니라 중립군의 여론을 유리하게 유도하는 데 있어 폭탄보다 더욱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연합군의 승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이 부분은. 예.